이 아줌마가 정말 말하는 싹수가 노랗구만. 야, 당장 인형 끌어내. 이 소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박중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게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한 장교의 무례하고 거친 손짓 하나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오만의 민낯과 부조리라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히게 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통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며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가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경기도 이천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한 특수전 여단 정문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조망과 육중한 철문은 이곳이 보통의 장소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 문 앞에 한 여성이 섰다. 김서연. 그녀는 짙은 선글라스에 편안한 재킷과 청바지 차림으로 언뜻 보기에는 주말을 맞아 아들을 면회 온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였다. 하지만 굳게 편 어깨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땅을 딛는 걸음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기품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은 그녀가 걸어온 수십 년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서연. 그녀는 지금 군인이 아닌 누나의 신분으로 이곳에 와 있었다. 우진아, 괜찮아야 할 텐데. 며칠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 김우진 대위가 야간 강화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는 소식이었다. 부대에서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키우다시피 한 서연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어릴 적 툭하면 넘어져 무릎이 깨지던 코올릭의 동생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대위가 된 것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면회소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소에 서 있던 젊은 헌병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갓 20살을 넘겼을까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딱딱하고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려 가방을 열었다. 면회 왔습니다. 김우진 대위를 만나러 왔어요. 헌병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평범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 미세한 의구심이 스쳤다. 김우진 대위님 면회 말씀이십니까? 혹시 사전 연락은 되셨습니까? 네, 동생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담당 부서와 통화도 마쳤습니다. 서연이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건넸다. 헌병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였다. 그는 서류를 대충 넘겨보는가 싶더니 옆에 있던 동료 헌병과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갑자기 그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줌마, 여기가 아무나 그냥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줌마라는 호칭에 서연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단어였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곳은 동생이 복무하는 부대였고 괜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서류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침착한 대응이 오히려 헌병의 오만함을 부추긴 듯 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서류를 동료에게 건넸다. 야, 이거 봐라. 이 아줌마가 김우진 대위님 가족이란다. 에이, 설마요. 대위님이 어떤 분인데? 그들의 노골적인 조롱이 서연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동생을 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제가 김우진 대위의 누나입니다. 신분증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합니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한 장교가 걸어 나왔다. 중위 계급장을 단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특전사 특유의 다부진 체격과 짧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박준혁 중이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헌병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는 듯 턱짓을 했다. 박중희님, 이 아줌마가 김우진 대위님 면회를 왔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헌병의 보고를 받은 박중희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값싼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아주머니, 김우진 대위 가족이라고요? 정말입니까? 그의 말투는 헌병보다 한술 더 떠 처음부터 서연을 거짓말쟁이로 단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불쾌감을 감추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우진 대위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 박중희는 코웃음을 치며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같은 분이 특전사 장교와 가족관계라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의 말은 예의라는 포장지를 벗어 던진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아주머니 같은 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에.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 길에 장군으로서의 위엄이나 권위는 모두 벗어두고 그저 평범한 누나이고 싶었다. 그것이 실수였을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군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군요. 서연의 차분한 지적에 박중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일개 민간인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외모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죠. 특전사 장교의 가족이라면 그만한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머니는 글쎄요. 박중희의 말에 주변 헌병들이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철처럼 차분했다. 그만한 품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위. 서연의 입에서 중위라는 정확한 계급 호칭이 나오자 박중희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오만함으로 자신의 당황을 감추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저기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는 아주머니가 구경이나 하러 올 곳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서연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다. 하지만 그녀는 하체에 단단히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았다. 오랜 세월 단련된 몸은 반사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에서 번뜩였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명령조의 단호한 어조.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중희의 오만한 기세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중희는 자신의 손이 밀쳐진 것도 아닌데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뒀다. 그러나 곧바로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다. 뭐라고? 지금 군인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줌마가 뭔데? 박중희가 다시 그녀를 밀치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악! 박중희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연의 소나귀는 가늘었지만 마치 강철 클램프로 조이는 듯한 엄청난 악력이 느껴졌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움직이려 할수록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군인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함부로 위력을 행사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닐 텐데. 서연이 조용히 말하며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박중희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나 고통스럽게 손목을 어루만졌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헌병들 역시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 가냘픈 여인의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온단 말인가.
지금 군시설 내에서 장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니. 당장 경비대에 넘겨야겠어. 박중희가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가을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맨얼굴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은 비범했다. 수많은 세월의 연륜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눈이었다. 폭력이라. 내가 먼저 위협을 가했습니까? 아니면 중희가 먼저 내 몸에 손을 댔습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누가 더 곤란해질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박중희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위병소 너머에서 더 높은 계급의 장교가 나타났다. 소령 계급장을 단 40줄의 이태영 소령이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무슨 소란이야? 이태영 소령의 호통에 박준혁 중위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설명에는 서연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교묘한 과장이 섞여 있었다. 이 소령은 보고를 듣는 내내 서연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특전사 가족이라고 사칭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군 장교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 소령은 콧방귀를 뀌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박중희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녀의 행색을 비웃었다. 아주머니, 어딜 감히 신성한 군부대에서 행패야. 특전사가 뭔지는 알고 나오셨나? 서연은 이태영 소령을 조용히 응시했다. 계급이 더 높을 뿐 박중희와 똑같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소령, 특전사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러운 서연의 반문에 이 소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다. 부국 강병 멸사봉공. 그딴 건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외워와서 가족 행세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특전사는 아주머니 같은 일반인과는 격이 다릅니다.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일반인 격이 다르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군이 국민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바로 당신들의 격인가 보군요. 서연의 냉정한 지적에 이 소령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 이 아줌마가 정말 말하는 싹수가 노랗구만. 야, 당장 2년 끌어내. 이 소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박중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게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시간 낭비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시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니까. 서연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밀려난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하며 순식간에 이 소령의 손목을 꺾어 뒤로 비틀었다. 아! 박중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이 소령이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그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팔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익힌 특수 무술의 정수였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소. 그 군복의 무게를 진정으로 안다면 말이지. 차가운 서연의 목소리가 이 소령의 귓가에 울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헌병들은 물론이고 방금 전까지 서연을 모욕하던 박중희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얼어붙었다. 눈앞의 평범한 중년 여성은 그들이 상상하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혹은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였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외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누나, 누나 맞아요? 땀에 젖은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 바로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 김우진 대위였다. 절뚝거리며 달려온 김우진 대위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누나가 부대 내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이태영 소령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이 소령은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박준혁 중위와 헌병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의 다급한 외침에 서연은 제압했던 이 소령의 팔을 스르르 놓아주었다. 풀려난 이 소령은 비틀거리며 물러나 꺾였던 손목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치욕감이 서려 있었다. 우진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누나와 소령 사이를 막아서듯 섰다. 그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저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자신의 누나가 군 장교에게, 그것도 소령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무슨 큰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이 소령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누나가 군부대에서 장교를 폭행한 죄로 연행되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이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충격받은 눈으로 서연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진은 다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누나, 대체 왜 그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소령님께 사과드려. 그는 안타까움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누나를 다그쳤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동생의 다급한 애원을 외면한 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우진은 기가 막혔다. 누나, 제발. 여긴 군대야.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래, 군대지. 서연이 동생의 말을 받았다. 그녀는 우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뒤로 물렸다. 그리고 다시 두 장교를 향해 섰다. 군대이기에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군인이기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당신들은 오늘 군복을 입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은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박준혁 중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태영 소령은 치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려 했지만 아까 손목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힘의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우진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었다. 누나가 왜 저러는지, 저 장교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누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령님, 중위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민간인이라 군대의 규율이나 질서를 잘 몰라서 잠시 이성을 잃은 모양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진의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한방아쇠가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한순간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례하고 어리석은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진아. 서연이 나직이 동생을 불렀다.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내가 민간인이라서가 아니야. 그저 자신들보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군인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확실히 가르쳐줘야겠다. 말을 마친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짙은 갈색 가죽으로 된 낡았지만 기품 있는 신분증 케이스였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직감했다. 저 안에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서연은 케이스를 열어젖혔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을 햇살이 케이스 안의 금속 문양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내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 서연이 케이스를 이태영 소령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똑똑히 확인하시오. 당신들이 아줌마라 부르며 모욕하고 격이 다르다며 밀쳐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태영 소령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신분증에 박힌 사진, 이름, 그리고 이름 옆에 선명하게 새겨진 3개의 은빛 무궁화 봉오리에 고정되었다. 별. 그것은 하늘의 별보다 따기 어렵다는 군인의 꿈이자 선망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셋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서연. 소소. 이태영 소령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소장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아줌마. 그가 함부로 밀치고 조롱했던 그 여인이 현역 삼성 장군이라고. 사단 장급도 아닌 군단 장급 이상의 최고위 지휘관이라고.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옆에서 그 신분증을 곁눈질로 확인한 박준혁 중위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나?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의 천둥처럼 들렸다. 그 순간 이태영 소령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거의 무너질 듯한 자세에서 간신히 힘을 짜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 성, 소 소장님,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경례를 신호탄으로 박준혁 중위와 너클 잃고 있던 헌병들까지 일제히 경례를 했다. 위병소 앞은 방금 전의 소란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이 살얼음판 같은 정적과 공포만이 감돌았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김우진 대위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소장님, 자신의 누나가? 늘 자상하고 때로는 잔소리꾼이었던 평범한 누나가 저 오만불손한 소령과 중위를 단 한마디 말과 신분증 하나로 벌벌 떨게 만드는 삼성 장군이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몰랐다고 했나? 신청 서류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었을 텐데. 확인도 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확인하고도 무시한 건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그럼 계급이 낮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국민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이 자네들의 방식인가?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특전사의 격이고 정신인가? 서연의 질책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재앙 앞에서 그들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이 부대의 지휘관인 최민호 중령이었다. 위병소의 소란을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하러 나온 길이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소란인가? 이 소령, 박중희. 자네들 지금. 최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대에서 가장 기세등등하던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가 처음 보는 중년 여성 앞에서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이고 있는 기괴한 광경 때문이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우진 대위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 대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분은 누구시고? 우진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최중령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들린 신분증 케이스에 닿았다. 그는 특전사 부대장으로서 수많은 고위 장성들을 접해왔다. 한눈에 그것이 장군의 신분증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소 소장님. 최민호 중령의 등이 반사적으로 꼿꼿하게 펴졌다. 그의 오른손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관자놀이에 붙었다. 충, 성, 소장님, 여단장 최민호 중령입니다. 부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처분해 주십시오. 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여단장의 입에서 나온 처분이라는 단어는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중령의 등장은 이 사건이 더 이상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부대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비로소 최중령의 경례를 받으며 들고 있던 신분증 케이스를 천천히 닫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이소령과 박중희를 지나 부대의 총책임자인 최중령에게로 향했다. 여단장. 예, 소장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본 것은 특전사의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함이었고 철통 같은 보안이 아니라 허술한 편견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차가운 서연의 물음에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던 모두는 혹독한 겨울의 한파가 자신들을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막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호 중령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위병소의 공기를 단번에 깨부수었다. 그의 존재는 이 사건이 더 이상 몇몇 장교들의 일탈이 아닌 지휘관이 직접 책임져야 할 부대 전체의 문제임을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하들에게로 향했다. 이태영 소령, 박준혁 중위, 당장 무장 해제하고 여단장실 앞 대기실로 가서 대기한다. 실시. 최중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불호령에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무장 해제는 장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중 하나였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허리춤에 권총을 풀어 헌병에게 넘겼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그들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여단장. 김서연 소장의 나직한 부름이었다. 최중령은 당황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예, 소장님.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그들에 대한 처분은 나중에 논하도록 하지. 우선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인 동생부터 만나야겠다. 조용한 휴게실로 안내해 주겠나? 서연은 마치 방금 전에 험악했던 상황은 다 잊었다는 듯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에 최중령은 물론 이소령과 박중희, 심지어 김우진 대위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전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하려 한 이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녀는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절차와 원래의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몸에 밴 지휘관의 자세였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당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중령은 황급히 앞장서며 그들을 부대 안쪽의 간부 휴게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경례를 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위병소에서 한 아줌마가 이태영 소령을 단숨에 제압했으며 그녀의 정체는 현역 삼성 장군이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병사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힐끔거렸다. 휴게실에 도착하자 최중령은 깍듯하게 차를 내오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소장님 편히 쉬고 계시면 바로. 여단장은 잠시 나가 있게. 동생과 조용히 얘기 좀 나누고 싶으니. 예, 알겠습니다. 최중령이 물러나고 널찍한 휴게실에는 서연과 우진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자신의 누나를, 아니 소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차마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군이 아닌 다정한 누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진아, 다리 아플 텐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그 한마디에 우진의 굳어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누나의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아니 소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따뜻한 찻잔을 들어 그의 앞에 놓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너한테는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김서연 소장의 동생이 아니라 김우진 대위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성장하길 바랐다.
내가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도,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복무하는 모든 순간에도 나는 그저 멀리서 묵묵히 응원하는 누나이고 싶었어.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누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해도 저 자식들이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감히 누나를. 우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약 누나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정말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면 오늘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진정해, 우진아. 서연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나도 화가 났으니까. 하지만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놈들은 그냥 군대에서 쫓아내야 해요. 저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교입니까? 쫓아내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잘라낸다고 해서 병든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지는 않아. 나는 오늘 자네 부대가 썩은 가지 몇 개를 가진 부대가 아니라 병이 들기 시작한 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뿌리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해. 절단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는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군 전체를 걱정하는 지휘관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얼마나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보다 내 다친 발목이나 좀 보자. 군의관은 뭐라고 하던? 서연은 화제를 돌려 우진의 발목을 살폈다. 우진은 얼떨결에 자신의 발목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먹먹함을 느꼈다. 얼마 후 휴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민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과 우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중령을 마주했다. 여단장실로 가지. 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최 중령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 책상에 서서 맞은편 소파에 앉은 서연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 직권 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 미수 등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위병소 근무자들 역시. 됐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중령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건 몇몇 장교들의 군복을 벗기는 게 아니야. 여단장. 예, 소장님. 나는 자네 부대원들의 정신에 박힌 오만한 특권 의식을 벗겨내고 싶다. 군인이 입는 군복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갑옷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수의임을 나는 그들이 깨닫길 바라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중령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소장님,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징계는 여단장의 권한에 맡기겠네. 최소한의 책임을 묻되 그들이 군복을 벗는 일은 없도록 하게. 대신 그 두 장교가 직접 교관이 되어 국민을 대하는 군인의 자세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대 전체에 실시하도록.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최중령은 서연의 제안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연히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하여 군기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서연은 처벌과 보복이 아닌 교육과 성찰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면회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게. 신분이나 행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원칙에 맞게,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의 깊은 뜻 반드시 받들어 부대를 쇄신하겠습니다. 최중령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아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눈에는 이 부대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한편 여단장실 밖 대기실에 앉아있던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다. 불명의 저녁, 군사재판, 남은 인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다. 끝났어. 박준혁 중위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태영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 오만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지독한 후회에 몸을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단장실 문이 열리고 최민호 중령이 나왔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 중령은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무거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자네들 군복 벗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이어지는 최 중령의 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최민호 중령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어질 해임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최 중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자네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최 중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군복을 벗는 대신 자네들의 그 오만하고 썩어빠진 정신을 스스로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군인 정신을 채워넣을 기회를 말이다. 두 사람의 눈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기회라니. 대체 무슨 의미인가? 두 사람은 지금부터 부대 내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응대 및 군인 품격 향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 교관으로 임명한다. 교육 자료부터 강의까지 모든 것을 자네들이 직접 준비해. 그리고 첫 강의는 오늘 위병소에서 자네들이 저지른 모든 과오를 단 하나도 숨기지 말고 병사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이것이 소장님의 명령이다. 순간 두 사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차라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의 전역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매일 매 순간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잘못을 곱씹고 그것을 부하들 앞에서 가르치라는 명령. 그것은 육체적인 형벌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한 정신적인 형벌이었다. 하지만 그 형벌 속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그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한 재탄생의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이태영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준혁 중위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김서연 소장이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동생 우진과 함께 휴게실을 나섰을 때 복도와 현관 앞에는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풍경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깍듯한 경의를 표했다.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몸 조심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늘 안전이 먼저다. 알았지? 네, 누나. 그리고 정말 고맙고 죄송해요.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의 누나가 겪었을 모욕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대범함에 만감이 교차했다. 사내 새끼가 울기는. 누나 간다. 가끔 전화하고. 서연은 씩씩하게 웃으며 동생의 등을 한번 툭 쳐주고는 최민호 중령이 열어주는 차량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천천히 정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열한 간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그 대열의 가장 끝 위병소 옆에는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가 서 있었다. 차가 그들 앞을 지나는 순간 두 사람은 그들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모를 희미한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3개월 후 특수전여단 대강당. 강단에는 이태영 소령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갓 부임한 신임 하사들과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군 생활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닌 불과 석 달 전 바로 이곳에서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일, 그녀의 외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그녀가 현역 삼성 장군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공포와 절망까지. 강당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가 우습거나 혹은 제가 불쌍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군복을 벗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의 군복이 아닌 저의 썩어빠진 정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진솔했다. 그의 강의는 더 이상 딱딱한 이론 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처절한 반성이 담긴 고백이자 후배 군인들을 향한 간절한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언행은 한결같이 정중하고 친절해졌다. 면회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해졌으며 부대를 찾는 모든 민간인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날의 교훈은 부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불문율이 되었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부대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교관이 되었다. 다시 한개월 후 김서연 소장의 집무실. 창밖으로 국방부 청사의 너른 전경이 내다보이는 오후였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동생 우진이었다. 충성. 누나 잘 지내? 그래, 웬일이냐? 또 어디 다친 건 아니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다.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거든.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했지. 우리 부대 이번에 대민지원 최우수 부대로 선정돼서 사령관님 표창 받았다. 어머, 그래? 장하다. 우리 부대. 다 누나 덕분이야. 참, 여기 부대에 누나 관련해서 전설이 하나 생긴 거 알아? 전설? 우진은 키득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무도 김서연 소장님이라고 안 불러. 다들 이천 위병소의 여신이라고 하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오만한 군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홀연히 사라진 정의의 여신이래. 그 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여신이라니 자신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다. 이태영 소령님하고 박준혁 중위님은 지금 부대에서 완전 참군인의 아이콘이야. 그분들 교육 한번 듣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다들 그래. 흉터가 자랑스러운 무공훈장이 된 셈이지. 그래, 다행이구나. 전화를 끄는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향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꾸짖음과 너그러운 용서가 강철 같던 조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천의 그 부대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강한 군인의 길임을 깨달은 이들에 의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전설이 된 위병소의 여신이 남긴 깊은 울림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못 들었나? 내 기수가 몇 기냐고 물었다! 내 기수라. 강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신의 방한복 지퍼를 내렸습니다. 지퍼가 내려가자 그 안으로 단정하게 각 잡힌 전투복이 모습을 드러내며 막사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혹한기 훈련 중 막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청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상쾌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뼈를 애는 강원도의 겨울밤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발 1000m가 넘는 칼바람 고지에 몰아치는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살갗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훈련장의 임시 야전 막산,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군인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방수포와 철제 프레임으로 간신히 바람을 막아낸 공간이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외풍은 막을 길이 없었다. 막사 중앙에 놓인 디젤 난로가 맹렬한 소리를 내며 열기를 토해냈지만 그 온기는 난로 주변의 몇몇 책에만 허락된 특권과도 같았다.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이 혹한기 훈련의 실질적인 왕은 단연 백철민 중사였다. 육군 보병대대 화기중대 소속의 베테랑 부사관. 해병대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0년 넘게 복무하다 육군으로 전군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햇볕과 서리에 거칠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거쳐온 시간의 혹독함을 증명했다. 해병대 특유의 자부심과 뼛속까지 박힌 기수 문화는 육군으로 온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희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진짜 군인은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신념을 주변에 강요하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했다. 그의 통제 아래 화기중대 3소대는 대대 내에서도 가장 군기가 세고 훈련 성과가 높은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는 부하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이 서려 있었다. 백중사는 난로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신의 K2 소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김상병, 최일병 등 그가 특별히 아끼는 소대원들이 마치 위성처럼 둘러앉아 있었다. 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막사 구석, 어둠과 추위가 가장 깊은 곳에서는 가차대에 배치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박지훈 이병이 떨고 있었다. 방한복을 껴입고 모포까지 뒤집었었지만 살을 애는 추위는 어쩔 수 없었다. 낮 동안 이어진 완전 군장 행군과 진지 구축 작업으로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물에 젖은 전투화는 발가락의 감각을 앗아가고 있었다. 야, 박지훈. 백중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막사 안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박이병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탓에 무릎에 덮고 있던 모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병, 박지훈. 네. 목이 터져라 외친 관등 성명은 추위에 얼어붙어 볼품없이 갈라져 나왔다. 백중사는 총기 손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거기서 뭐해? 내 눈에는 저 난로가 안 보이나? 아니면 여기가 내 집 안방이라 이불 덮고 잠이라도 청할 생각이었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군대는 군기가 빠져서 큰일이야. 혹한기 훈련은 추위를 이겨내는 훈련이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재롱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나?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얼어 죽거나 도망갈 놈이 바로 너 같은 놈들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날아와 박이병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의 선임병들은 누구 하나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아니, 나설 수 없었다. 백중사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남은 훈련 기간 내내 지옥을 경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저 침묵하며 자신의 일이 아님에 안도할 뿐이었다. 거기 서서 계속 떨고 있어.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으로 복귀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박이병은 부동자세로 서서 추위와 싸워야 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는 그저 이를 악물었다. 이런 부조리함이 그의 군 생활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였다. 막사 입구에 두꺼운 방수포가 거칠게 열리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칼바람이 그녀의 등 뒤로 몰아쳐 들어와 막사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휘저었다. 들어온 사람은 방한복과 방한모, 고글과 안면,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성별이나 계급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체구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혼자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막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난로 주변에 모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무리와 구석에서 부동자세로 벌을 서고 있는 이등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싸늘하게 방관하는 나머지 부대원들의 모습. 이 기묘한 풍경을 모두 눈에 담은 그녀는 난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막사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백철민 중사는 짜증이 솟구쳤다. 이 신성한 훈련의 밤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통제 구역에 발을 들인 불청객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손질하던 총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압적인 그의 모습에 주변 병사들은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불청객은 난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고글과 마스크를 벗었다.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었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도통내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드러난 얼굴은 앳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여성 군인이었다. 그녀의 방한복 어깨 견장에는 아무런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아마 혹한기 훈련 지원을 나온 통신이나 의무 같은 비전투 병과의 하급 장교이거나 이제 막 임관한 소위일 것이라고 백중사는 지레짐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집이 여길 어디라고?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여기는 화기중대 3소대 통제 막사입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십시오. 백중사는 일부러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상대의 길을 처음부터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의도였다. 여군 장교는 백중사의 위압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구석에 서 있는 박이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병사는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훈련의 일환입니다. 중사 백철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중사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실렸다. 감히 일개 하급 장교가 자신의 훈련 방식에 토를 단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훈련? 내 눈에는 단순한 가혹행위로 보입니다만. 그녀의 차가운 지적에 백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막사 안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가혹행위라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요즘 장교들은 군대를 책으로만 배워서 그런지 강하게 키우는 것과 괴롭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요즘 장교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다. 동시에 구석의 박이병을 향해 더욱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자신에게 이런 수모를 안겨준 원인 제공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여군 장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백중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그 잘난 전쟁 경험, 어디서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가장 먼저 적에게 목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병사 당장 휴식시키십시오. 이건 내 소대입니다. 내 훈련 방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명령입니까? 마침내 백철민 중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이 그녀를 압도하려는 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막사 안의 모든 병사들은 이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직감했다. 명령? 그래, 명령이라고 치지. 계급도 제대로 모르는 걸 보니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내가 군대에 대해 하나 가르쳐주지. 백철민 중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 크고 오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 몇 기야?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해병대 시절부터 그의 몸에 새겨진 서열을 확인하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언어였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이 막사 안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백철민 중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백철민 중사의 오만한 질문이 야전 막사 안에 얼어붙은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너 몇 기야? 그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난로의 굉음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의 완벽한 정적.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차마 눈앞의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공포와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주시했다. 이제 막 임관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군 장교가 대대 내에서도 호랑이로 불리는 백철민 중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 강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조롱이나 비웃음과는 다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백중사의 위압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은 백중사의 불타는 오만함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백중사? 강하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막사 안의 모든 병사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당황이 아닌 강철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백철민 중사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필살의 한 수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못 들었나? 내 기수가 몇 기냐고 물었다. 장교 교육과정이 몇 기냐는 말이다. 군의 기본도 모르는 걸 보니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온 모양인데. 내 기수라. 강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신의 방한복 지퍼를 내렸다. 지퍼가 내려가자 그 안으로 단정하게 각 잡힌 전투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전투복 왼쪽 가슴팍에 달린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찰이 희미한 전등빛에 반사되었다. 강하늘. 이름 석자는 평범했지만 그 위에 달린 계급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무궁화 봉오리 위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계급장. 대한민국 육군 소령. 그것은 결코 풋내기 소위의 계급장이 아니었다. 막사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백철민 중사의 주변에 앉아있던 병사들 중 계급을 먼저 알아본 몇몇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백 중사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어둠과 거리 때문에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탓이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저 계집 장교 하나에 쫄아서 일어서는 건가?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앉아. 그의 불호령에도 병사들은 앉지 못했다.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백중사와 강소령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막사 입구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화기중대장 김태영 대위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김 대위는 중대 내에서 백중사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지휘권 한번 행사해보지 못한 유약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백중사님, 그만하십시오. 김 대위의 다급한 외침에도 백중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부하인 중대장까지 자신을 거스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김 대위, 이건 내 소대 일이야. 자네는 빠져 있어. 내가 저 버릇없는 장교의 군기를 제대로 잡아놓을 테니. 아닙니다, 백중사님. 제발. 김 대위는 거의 울먹이며 백중사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강하늘 소령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위 김태영 현 시간부로 중대 인원 현황 이상 없습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님. 그 두 단어가 막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터졌다. 백철민 중사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대장. 새로 부임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신임 대대장. 그 대대장이 여자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는 설마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방금 너 몇 기야? 라고 모욕을 준 바로 그 여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강하늘 소령의 계급장을 다시 확인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에 선명한 소령 계급장이 들어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굳게 쥐고 있던 주먹에서 힘이 풀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대대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강하늘 소령은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거두었다. 그녀는 김대위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다시 백철민 중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기수가 궁금하다고 했나, 백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내 임관 기수는 자네 같은 일개 부사관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다. 그녀는 백중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까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그녀의 작고 단단한 그림자가 백중사의 거대한 몸뚱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정해주지. 나는 내가 말한 계집 장교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로 이 대대의 지휘를 책임지게 된 너의 대대장 소령 강하늘이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막사 안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전원 주목.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백중사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박이병조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지금부터 내가 이 대대의 유일한 지휘관이다. 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나의 지휘 방침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특히 계급과 직책을 무시하고 사적인 위계 질서나 낡은 악습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하고 일벌백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백철민 중사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백철민 중사. 네, 소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가 황급히 대대장님으로 정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네는 방금 상급 장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지휘 체계를 무시했으며 병사들 앞에서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것만으로도 자네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거다. 강하늘 소령의 선언에 백중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군 생활이 해병대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자부심과 명예가 이 젊은 여군 장교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칼바람 고지의 혹독한 겨울밤은 백철민 중사에게 있어 그의 오만했던 인생이 끝나는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하늘 소령의 서늘한 선언이 막사 안에 메아리 쳤다. 백철민 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충격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한때 그를 왕처럼 떠받들던 소대원들은 이제 감히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새로운 지휘관 강하늘 소령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권력의 이동은 그토록 빠르고 무자비했다. 강소령은 더 이상 백중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막사 구석에서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박지훈 이병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백중사를 대할 때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박이병, 이병, 박지훈. 박이병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억압하던 공포의 대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리 와서 난로 앞에 앉아. 몸부터 녹여.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인다. 이건 명령이다. 강소령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이병은 마지못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난로 앞으로 다가서자 백중사의 측근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따뜻한 자리가 자연스럽게 비워졌다. 그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박이병에게 길을 터주었다. 박이병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불에 손을 쬐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퍼져나가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소령은 박이병의 젖은 전투화를 날카롭게 살폈다. 그리고는 중대장인 김태영 대위를 불렀다. 김대위. 네, 대대장님. 저 병사 전투화가 다 젖어 있는데 동상에 걸릴 위험이 크다. 당장 의무병을 불러 상태를 확인시키고 여벌 전투화가 있다면 교체해 주도록.
만약 없다면 자네 전투화라도 벗어줘. 지휘관은 부하의 발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설마 구두 신고 행군하는 대대장 밑에서 젖은 전투화 신고 동상 걸리는 병사가 나오는 꼴을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녀의 말은 김대위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막사 안의 모든 간부들의 심장을 찔렀다. 특히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던 백철민 중사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김대위는 황급히 자신의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강소령은 김대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다시 백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백중사, 자네는 지금부터 이 훈련에서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당한다. 자네의 소대는 중대장인 김대위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을 것이다. 자네는 일개 소대원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물론 총기 소지와 훈련 참여는 허락하지만 다른 병사에게 어떠한 사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순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지휘권 박탈. 그것은 부사관에게, 특히 백철민처럼 자부심이 강한 베테랑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소대원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무시하던 풋내기 중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어제까지 자신의 발밑에 있던 병사들과 똑같은 위치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의 얼굴 근육이 굴욕감의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대장이었고 자신은 명령에 불복종한 하급자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뱉은 대답은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서서 떨고 있던 박이병의 자리는 이제부터 자네 자리다. 훈련 중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막사 내에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도록. 자네가 말하는 그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군. 강소령은 백중사가 박이병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완벽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부하에게 가한 고통을 너도 직접 느껴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백중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박이병이 서 있던 막사 구석, 가장 어둡고 추운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동정, 조롱, 고소함, 그리고 공포.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굴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이 막사는 이제 그에게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강하늘 소령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본 뒤 김태영 대위에게 말했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던 야간 매복 훈련은 취소한다. 대신 전 소대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방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특히 상태가 좋지 않은 병사들은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해. 훈련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차게 대답했다. 처음으로 대대장에게 직접 인정받고 자신의 지휘권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 새로운 지휘관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막사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난로 앞에 모여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는 박이병과 그 동료들,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하들을 챙기는 김대위,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철민 중사.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막사를 나섰다. 그녀가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막사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편의 살벌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새로운 대대장의 등장과 기존의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어떤 이는 통쾌함을 느꼈고 어떤 이는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하나였다. 이 칼바람 고지의 혹한기 훈련은, 그리고 이 대대는 이제 결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강하늘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젊은 여성 지휘관이 서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은 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하늘 소령이 화기중대 3소대 막사를 다녀간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백철민 중사가 신임 대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하다 지휘권을 박탈당했다는 소문은 혹한의 칼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중대와 소대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각자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살이 붙었다. 백 중사가 대대장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는 이야기부터 대대장이 권총을 뽑아 백 중사를 위협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떠돌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새로운 여자 대대장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을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작전회의가 대대 지휘소 천막에서 소집되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의 새벽, 각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들은 두꺼운 방한복 차림으로 지휘소에 모여들었다. 천막 안은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웠지만 그보다 더한 냉기가 간부들 사이에 흘렀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화기 중대장인 김태영 대위와 지휘권을 박탈당한 채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백철민 중사를 대신해 불려온 부소대장 하태식 하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하늘 소령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지휘소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방한복 차림이 아닌 각 잡힌 전투복 위에 방한 야전 상의만 걸친 간편한 차림이었다. 혹한에 단련된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간부들은 또 한 번 압도당했다. 그녀는 회의석 상석에 앉아 모여있는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다. 그 누구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번 혹한기 훈련의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강소령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천막 안을 울렸다. 사단에서 우리 대대의 하달한 훈련 목표는 동계 작전 수행 능력 극대화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목표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전투원 생존 능력 보장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들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 고참 간부들의 얼굴에 미세한 불만의 기색이 스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혹자는 군기가 빠진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훈련은 실전처럼 고통스러워야 하고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이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훈련을 위한 희생과 지휘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화기 중대장 김태영 대위를 향했다. 중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젯밤 나는 한 병사가 흠뻑 젖은 전투화를 신고 동상에 걸릴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벌주고 있던 부사관과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던 중대장까지 누구 하나 그 병사의 생존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불필요한 희생의 가능성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은 천둥과도 같았다. 김대위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이번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나 안전사고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훈련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번 훈련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엄중히 물을 것이다. 내 말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간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렁차게 대답했다. 좋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오늘 오후 각 중대는 지정된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야간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그런데 기상 관측 보고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폭설과 함께 기온이 급강하하고 시계가 극도로 제한될 것이다. 그녀는 작전 지도 위에 몇 개의 지점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작전 계획대로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하면 고립되거나 조난당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강소령의 폭탄 선언에 간부들이 술렁였다. 훈련 직전에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이제 막 부임한 신임 대대장이
기존의 참모들이 수립한 계획을 뒤엎는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수정된 계획은 이렇다. 각 중대는 목표 고지 점령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야간 방어 진지 구축은 생략한다. 대신 폭설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한 수경지로 신속하게 철수하여 악천후 속 야전 수경 및 생존 훈련으로 전환한다. 그녀는 새로운 수경지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했다. 그곳은 계곡과 능선이 바람을 막아주고 비교적 눈사태의 위험이 적은 안전한 지역이었다. 각 중대는 철수 즉시 전 인원이 협력하여 어형 텐트와 방수포를 이용해 눈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임시 막사를 구축하고 비상 취사 도구를 이용해 따뜻한 식사와 음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3시간마다 인원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지휘소로 보고하도록.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전장 상황 속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훨씬 더 실전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다. 무조건적인 돌격 앞으로가 아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녀의 지휘 방식에 일부 간부들은 감탄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다. 특히 대대의 작전과 훈련을 총괄하는 작전과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자신의 작전 계획이 공개적으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였다. 강소령은 그런 작전과장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회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지도만 보고 작전하는 지휘관이 아니다. 오늘 훈련 나도 여러분과 함께 뛴다. 대대장이라고 해서 따뜻한 CP에 앉아 보고만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 맞고 바람 맞으며 상황을 지휘하겠다. 그러니 불만 있는 사람은 훈련장에서 실력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도록. 그녀의 선언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지휘관이 솔선수범하겠다는데 그 어떤 부하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는가. 간부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지휘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하늘 소령은 화기중대장인 김태영 대위를 따로 불렀다. 백철민 중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임시 막사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대위가 힘겹게 대답했다. 그에게도 오늘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라고 전해. 다만 지휘권이 없으니 자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게 총기 외에 삽과 곡괭이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예? 삽과 곡괭이는 왜? 김대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악천후 수경지 구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는 누구보다 힘이 좋고 경험이 많으니 가장 힘든 일을 맡기면 제격일 거다. 이것 또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전해. 강소령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단순히 그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꺾인 자존심과 잘못된 신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심기 위한 그녀만의 특별 훈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 쳤다. 예고된 대로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대대 병력들은 강하늘 소령에 수정된 작전 계획에 따라 각 중대별로 목표 고지를 향한 기동을 시작했다. 강소령 역시 완전 군장을 꾸리고 통신병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가장 훈련 강도가 높은 1중대의 선두에 서서 함께 산을 올랐다. 대대장이 그것도 여군이 병사들과 똑같이 15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가파른 산악 지형을 선두에서 헤쳐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처음에는 보여주기식일 것이라고 폄하하던 병사들도 2시간이 넘도록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보폭은 남성 군인들보다 작았지만 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체력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지형을 읽고 가장 효율적인 기동로를 찾아내는 능력, 병사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휴식을 부여하는 판단력 등 모든 면에서 그녀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화기중대 3소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대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백철민 중사가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일개 병사처럼 대열의 후미에 서서 걷자 소대는 구심점을 잃고 삐걱거렸다. 갑작스럽게 중대의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하게 된 김태영 대위는 의욕은 넘쳤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연발했다. 그는 너무 빠른 속도로 대열을 이끌다가 병사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백 중사의 눈치를 살폈다. 백철민 중사는 묵묵히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기본 군장 외에 강소령이 특별히 지급한 묵직한 삽과 곡괭이가 더해져 있었다. 살을 애는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일부러 틀린 길로 가는 김대위를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 놈들끼리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비뚤어진 신보가 가득했다. 이 훈련이 그리고 이 대대가 엉망이 되어버리기를 바라는 파괴적인 충동마저 일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병사들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예정된 시간 안에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안전한 수경지로 철수해야 했지만 화기중대 3소대는 이미 계획보다 1시간 이상 뒤처져 있었다. 김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난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던 일중대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화기 3소대, 여기는 일중대장.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귀 소대는 예정 시간보다 너무 뒤처져 있다. 무슨 문제 있나? 오버. 김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화기 3소대. 현재 위치 파악이 어렵다. 시계가 너무 좋지 않아 독도에 어려움이 있다. 오버. 그의 대답은 사실상 조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하늘 소령이었다. 김대위, 당황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형지물이 뭐였나? 계곡, 능선 혹은 특이한 모양의 바위라도 좋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봐. 약 20분 전에 작은 계곡을 하나 건둡니다. 그리고 지금은 능선을 따라 이동 중인데 안개가 너무 짙어 주변 지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다. 지금 즉시 이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 대기해. 그리고 주변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전원 집결시켜. 내가 곧 그쪽으로 가겠다. 네? 대대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요?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내 위치에서 자네들 예상 위치까지는 약 30분 거리다. 더 늦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내 걱정은 말고 병사들 안전 확보에만 집중해. 이상. 무전이 끊겼다. 김대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대대 전체의 훈련을 망치고 대대장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백철민 중사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통쾌했다. 자신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을 만드는지, 저 잘난 장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증명된 것 같아 고소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자신의 소대원들,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워낸 녀석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무엇보다 그 여자 대대장이 자신들을 구하러 직접 오겠다는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계집 따위의 동정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옆에 있던 박지훈 이병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눈 위에 주저앉았다. 박 이병, 정신 차려. 분대장이 다급하게 그를 부축했지만 박 이병의 눈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했다. 백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맨 삽과 곡괭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김대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험악한 기세에 김대위는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백중사님 왜 그러십니까? 백철민은 김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가서더니 그의 손에서 작전 지도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리고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비록 안개 때문에 시야는 제한되었지만 그는 이 산의 지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번도 더 훈련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계곡을 건넜고 지금 이 능선에 있다고 했지. 그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능선을 따라 10분만 더 가면 바람을 등지고 있는 작은 암벽지대가 나온다. 그 아래의 동굴은 아니지만 10명 정도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내가 예전에 훈련할 때 발견해둔 곳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다 얼어 죽습니다. 김대위는 놀란 눈으로 백철민을 쳐다보았다. 항명을 하는 것도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닌 진심으로 소대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지도만 보던 사람이 이 칼바람 고지의 진짜 무서움을 알기나 하겠어.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부대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백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강하늘 소령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살려야 한다는 뼛속까지 군인인 그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판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들어볼까, 백중사. 모두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흩날리는 눈발을 뚫고 어느새 그들 뒤까지 접근한 강하늘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과 서리로 뒤덮여 있었지만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하늘 소령의 등장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짙은 안개와 거센 눈보라를 뚫고 소리 없이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삼소대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특히 방금 전 그녀를 향해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외쳤던 백철민 중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강소령은 천천히 백중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전투화가 눈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그녀는 백중사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들린 지도를 빼앗아 들었다. 자네가 말한 암벽지대. 이 지점을 말하는 건가? 그녀는 백중사가 짚었던 바로 그곳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백중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나도 이 지역의 지형 정찰은 끝냈다, 백중사. 자네가 수십 번 훈련했던 곳이라면 나는 부임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모든 작전 계획과 지형 정보를 머릿속에 외우고 왔다. 그 암벽지대가 비와 눈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백중사의 얕은 경험을 비웃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폭설이 내릴 경우 바로 위 능선에서 소규모 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만약 자네 말대로 소대 전체가 그곳으로 이동했다가 눈사태라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쯤 생존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어야 했을 거다. 강소령의 말에 김태영 대위와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백중사 역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비를 피할 생각만 했을 뿐 더 큰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맹신이 하마터면 소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근방에서 가장 안전한 평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자네들의 위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강소령은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군. 예상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으니. 그녀는 더 이상 백중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소대 전체를 향해 명령했다.
전원 내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수경 준비를 시작한다. 김대위는 인원을 4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임무를 분담시켜 1조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2조는 어형 텐트와 방수포를 이용해 바람을 막을 방벽을 설치한다. 3조는 비상식량을 확인하고 취사 준비를 서둘러. 그리고 4조는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텐트 주변에 배수로를 파도록 눈이 녹아 막사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병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대위가 즉시 복명복창하며 움직이자 일사불란하게 따르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져있던 소대는 그녀의 명확한 지휘 아래 안정을 되찾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백중사를 불렀다. 백중사, 자네는 사조에 합류해.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니 배수로 파는 작업은 아주 잘하겠지. 그것은 또 한 번의 굴욕적인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백중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그녀의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력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아까 내려놓았던 삽을 집어들었다. 병사들은 강소령의 지휘 아래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황량한 눈밭 위에는 아늑한 비상수경지가 만들어졌다. 방수포로 만든 바람막이는 거센 눈보라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주변의 냉기를 몰아냈다. 곧이어 따뜻한 수프와 커피가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박 이병도 뜨거운 수프를 마시고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자 금세 혈색을 되찾았다. 병사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강하늘 소령은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수프를 마시지도 불을 쬐지도 않았다. 대신 수경지 외곽을 돌며 경계 상태를 점검하고 무전기로 대대 지휘소와 교신하며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한편 백철민 중사는 묵묵히 삽질만 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내는 것은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는 힘든 줄도 몰랐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하늘이라는 여군 장교를 처음 봤을 때 그저 운 좋게 진급한 온실 속의 화초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 정신과 강인함이 그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태영 대위가 그에게 다가와 뜨거운 커피가 담긴 반합을 건넸다. 백 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좀 쉬십시오. 백철민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김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백 중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중대원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렸을 겁니다. 김대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백철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자네 지위에 혼란을 줬어. 중대장으로서 자네 판단이 맞았다. 그것은 백철민이라는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갈등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폭설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3소대의 임시 수경지는 그 어떤 특급 호텔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했다. 병사들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경계를 섰고 나머지는 따뜻한 모닥불과 튼튼한 막사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 강하늘 소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지휘소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병사들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새벽녘이 되자 눈이 그치고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강하늘 소령은 수경지를 철수하고 대대본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귀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비록 혹독한 밤을 보냈지만 그들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진짜 위기를 함께 극복해냈다는 유대감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열의 가장 후미에서 백철민 중사는 말없이 눈 덮인 산을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굴욕과 패배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언덕 너머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강하늘 소령의 작은 뒷모습을 보았다. 그 뒷모습이 어젯밤 그를 압도하던 거대한 산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의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이제 막 끝나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의 남은 기간 동안 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하늘 소령의 리더십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녀는 매 훈련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곳에 먼저 나섰고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모든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은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병사들의 안전과 인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대대 내에 만연해 있던 부조리와 가혹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합리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이 채워나갔다. 백철민 중사에게 남은 훈련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었다. 그는 지휘권이 박탈된 채 모든 훈련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고 꽁꽁 언 땅을 파헤쳐 진지를 구축하고 가장 위험한 정찰로의 선두에 서야 했다. 강소령은 그에게 단 한 번의 휴식도 단 한마디의 격려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백중사는 굴욕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일개 병사의 입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힘든 과업을 수행하며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부하들이 얼마나 힘겹게 자신의 명령을 따랐는지, 자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며 몰래 빵과 따뜻한 물을 챙겨주는 박지훈 이병과 다른 소대원들의 모습에서 그는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억압했던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 마지막 날 대대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전술훈련이 실시되었다. 청군과 황군으로 나뉘어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교전을 벌이는 이번 혹한기 훈련의 하이라이트였다. 강하늘 소령이 이끄는 대대는 청군을 맡았고 인근의 다른 대대가 황군 역할을 맡았다. 훈련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황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있었다. 강소령의 대대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황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해야 했다. 훈련 통제관들은 청군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대대 지휘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참모들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지휘소 한쪽 구석에서 지도를 살피던 강하늘 소령이 입을 열었다. 적의 주 방어선은 정면의 주봉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동쪽 측면의 절벽지대다. 작전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대대장님, 그곳은 경사가 너무 가팔라 기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전문 산악 장비 없이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도 그곳의 방어를 소홀히 하고 있겠지. 만약 우리가 소수의 정예 병력을 그 절벽으로 우회시켜 적의 후방 지휘소를 타격할 수만 있다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무모해 보였다. 모두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지휘소 입구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능합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기중대 3소대의 전술 훈련 계획을 보고하러 온 백철민 중사가 서 있었다. 그는 지휘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그 절벽 길이 있습니다. 정식 등산로는 아니지만 예전에 산악훈련을 할 때 제가 개척해 놓은 루트가 있습니다. 장비 없이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험하고 위험해서 웬만한 담력과 체력 없이는 통과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의 말에 지휘소 안의 모든 이들이 놀랐다. 강소령은 날카로운 눈으로 백중사를 쳐다보았다. 그 길 자네가 안내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백철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오만이나 반감도 없었다. 오직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싶다는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강하늘 소령은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다. 좋다. 백중사. 자네에게 임무를 주겠다. 대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원 20명을 선발해 특임대를 조직한다. 자네가 그 특임대를 이끌고 방금 말한 비밀 루트를 통해 적의 후방으로 침투, 지휘소를 파괴하고 퇴로를 차단해라.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자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백철민의 지휘권을,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의 지휘권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것은 엄청난 신뢰이자 위험한 도박이었다. 백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경례했다. 명 받겠습니다. 임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특임대는 신속하게 조직되었다. 백중사는 각 중대에서 체력과 전투 기술이 가장 뛰어난 병사들을 직접 선발했다. 그 안에는 박지훈 이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사이에 박 이병은 놀랍도록 성장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백철민이 이끄는 특임대는 어둠을 틈타 비밀 루트로의 침투를 시작했다. 그 길은 그의 말대로 험난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타고 꽁꽁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백철민의 인솔은 완벽했다. 그는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소리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원들을 격려하고 뒤처지는 대원의 손을 직접 잡아주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특임대는 마침내 적의 후방에 도달했다. 황군의 지휘소는 그들의 예상대로 경계가 허술했다. 백중사는 완벽한 작전으로 지휘소를 급습했고 순식간에 황군 지휘부를 제압했다. 동시에 강하늘 소령은 특임대의 성공 신호를 받자마자 대대 전체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휘 체계가 마비되고 후방이 차단된 황군은 혼란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청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새겨져 있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대대 전체가 모인 강평 자리에서 강하늘 소령은 백철민 중사를 단상 위로 불렀다. 이번 훈련의 승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특임대의 공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특임대를 이끈 백철민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백중사의 공을 치하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했다. 대대장이 일개 부사관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백철민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답례 경례를 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군인입니다. 저는 오만했고 어리석었으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군인이란 무엇인지, 지휘관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제가 감히 모욕했던 강하늘 대대장님이십니다. 그는 강소령을 향해 몸을 돌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에 모든 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혹한의 추위를 녹이고 칼바람 고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명의 오만했던 군인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을 축복하는 소리였고,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부대가 신뢰와 존중이라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소리였다.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후 백철민 중사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폭군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억압적인 언어 대신 따뜻한 격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풍부한 전투 경험과 기술을 부하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진정한 멘토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어색해하고 의심하던 병사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화기중대 3소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대대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모두가 선망하는 부대가 되었다. 강하늘 소령의 개혁 역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 성과가 우수한 병사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 휴가를 부여하고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관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만든 대대장과의 대화 시간은 익명의 건의 채널로서 병사들이 가진 고충과 불만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대대는 과거의 낡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건강하고 강한 전투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느 봄날 대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군 전체의 부사관 정책을 총괄하는 육군본부 주임원사였다. 그는 최근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룬 부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다. 주임원사는 대대장인 강하늘 소령과 먼저 면담을 가진 뒤 부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병사생활관과 식당 그리고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병사들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간부와 병사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소통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가 무작위로 방문한 화기중대 3소대의 훈련 모습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백철민 중사는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의 고함도 치지 않았다. 대신 각 포반을 순회하며 병사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격려하며 그들의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다. 병사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발의 박격포탄은 오차없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완벽한 결과였다. 훈련이 끝난 후 주임원사는 백철민 중사를 따로 불렀다. 백 중사 정말 대단하군. 내가 수많은 부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훈련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야. 자네 같은 부사관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큰 자랑이다. 주임원사의 극찬에 백철민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주임원사님. 저는 그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희 대대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서 강하늘 소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나왔다. 주임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고 있네. 강소령 같은 훌륭한 지휘관과 백중사 같은 유능한 부사관이 함께하는 부대라니.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군. 주임원사가 돌아간 후 육군본부에서는 강하늘 소령의 부대를 전군 제1의 혁신 부대로 선정하고 그녀의 리더십과 백철민 중사의 변화 사례를 전군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전군적인 스타가 되었다.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들이 이룬 극적인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몇 달 후 정기 인사 발령 시즌이 다가왔다. 모두의 예상대로 강하늘 소령은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조기 진급이 결정되었고 동시에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대대장 이취임식이 열리던 날 모든 대대원들은 떠나는 그녀를 위해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강소령은 이임사에서 자신은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은 바로 대대원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백철민 중사 역시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에게 육군 부사관 학교의 교관으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그것은 군 최고의 베테랑 부사관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 중 하나였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경험과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후배 부사관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짐을 꾸려 떠나기 전날 밤 백철민은 조용히 강하늘 소령, 아니 이제는 강하늘 중령이 된 그녀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대대장님, 아니 중령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백중사 어서와. 편히 앉게. 강 중령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혹한의 겨울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부사관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들었네. 진심으로 축하해. 백중사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야. 모두 중령님 덕분입니다. 중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둡고 추운 막사 구석에서 저 자신을 증오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하늘 중령은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백중사.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백중사 스스로가 이겨내고 변화한 결과야. 나는 그저 작은 계기를 마련해 줬을 뿐이지. 자네는 원래부터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계급과 성별 그리고 끔찍했던 첫 만남의 악연을 넘어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부사관 학교에 가서 자네 같은 후배들을 많이 키워주게. 나도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약속이 되고 있었다. 오만했던 남성 군인의 편견으로 시작된 갈등은 한 명의 현명한 여성 지휘관의 참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군에 입대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다.